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평에 밝혔듯이 최근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학 컬이라고 그러죠. 기본이론 수업, 심화이론 수업 또는 각종마다 문제풀이 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시면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수험생들에게는 뭐예요? 함정이 많이 있는 시험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세한 것은 총평을 여러분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 한번 1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론의 패러다임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연결한 거죠. 행정이론이 패러다임이죠.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행정관리론은 뭐예요? 전략과 능률이죠. 바로 고전행정학을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들의 행정이념은 뭐예요? 철저하게 전략과 능률. 능률이 무슨 뜻이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산출하는 거죠. 투입분의 산출입니다. 그래서 행정관리론은 전략과 능률입니다. 신행정론이죠. 형평성 맞죠? 하지만 신행정론은 탈규제가 아닙니다. 신행정론은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행정론이 주장했던 것이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복지정책이었죠. 탈규제가 아니죠. 탈규제는 신공공관리론이죠. 경쟁과 민주성입니다. 틀렸죠. 민주성이 틀린 겁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의 경쟁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효율성을 확보하지만 책임성, 민주성이 저해된다는 근본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뉴 거버넌스는 대응성과 효율성입니다. 민주성이죠. 신공공관리론의 민주성이 확보 못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을 시민, 주권자로 보면서 참여죠. 대응성입니다. 근데 이 효율성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설에도 써놨지만 뉴 거버넌스는 협력을 통해서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관점이 지배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신공공관리론은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핵심이죠.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핵심이라 그러면 무슨 뉴 거버넌스는 협력을 통해서 효율성을 확보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에 비해서는 신공공관리론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신공공관리론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연속선상에 봤을 때 다시 한번 뉴 거버넌스 상대적으로 효율보다는 민주성과 대응성을 중시한다. 왜? 신공공관리로 본다는 민주성과 대응성을 더 중시한다. 그런 뜻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뉴 거버넌스가 효율성을 희생하는 건 아니에요. 협력을 통해서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맞지만 신공공관리론에 비해서는 뭐한다? 민주성과 대응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으로 본다 그러면 답은 1번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봅시다.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구조적 상황이론이죠. 즉 거시조직이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상황과 조직 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합니다. 즉 상황에 적합한 조직이 효율성을 가져온다. 결정론이죠. 우리가 거시조직이론은 결정론은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환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자발론, 임의론은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결정론에는 뭐예요? 상황이론이 있고 조직군 생태학이론이 있고 조직 경제학이론이 있죠. 이 조직 경제학이론에 거래 비용도 있고 주인 대리인 이론도 있죠. 그 다음에 자발론에는 뭐가 있어요? 자발론에는 전략적 선택 이론이 있고 자원 의존 이론이 있고 공동체 생태학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 이론은 상황과 조직 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합니다. 맞죠? 전략적 선택 이론은 상황이 구조를 결정하기보다는 관리자가 상황 판단과 전략이 구조를 결정합니다. 즉 뭐한다? 자발론이에요. 자발론. 조직 또는 조직의 관리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원의존 이론은 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조직이 주도적 능동적 행동을 중시하죠. 오케이? 역시 자원의존 이론은 뭐한다? 조직이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대리인 이론이죠. 주인 대리인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이임한다. 이거 틀렸죠.
주인 대리인의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대리인에게 대폭적인 권한을 이임하게 되면 격차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정보 공개를 통해서 주인이 뭐한다? 더 많은 정보를 갖게끔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대리인 문제에서 주인과 대리인이죠. 주인과 대리인입니다. 주인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이 정보를 갖고 주인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정보 공개 등을 통해서 주인의 정보를 많이 갖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통제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대리인에게 더 권한을 이임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게 되죠. 답은 4번입니다. 이 거시조직 이론은 거의 매번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결정론, 자발론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2번의 답은 4번이고 3번 갑시다. 공공선택이론이죠.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공공선택이론. 1번. 사회의 비시장적 영역들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법을 연구합니다. 오케이? 비시장, 공공, 경제학의 방법론이 도입된 거죠.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에 의의가 있습니다. 오케이. 뭘 민주행정의 패러다임이라 그런다. 오스트롬은 다조직, 분권, 관할권의 중첩을 통해서 이 공급이 전통적인 정부는 왜 실패했다? 공급인 정부가 독점이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경쟁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조직이어야 되죠. 분권이죠. 관할권의 중첩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다조직, 분권, 관할권의 중첩입니다. 오케이. 그럼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수요자인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죠. 공공센통론은 이것을 바로 민주행정의 패러다임이라 그럽니다. 2번 맞죠? 3번.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 방식의 도입. 바로 이거죠. 4번.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 적합성이 높다. 아니죠. 경제학의 인간관이 전부 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죠.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입니다. 이런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은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지나치게 만다 인간을 이기성으로 합리적으로 본다는 거죠. 이것은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3번의 답은 4번입니다.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4번 갑시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입니다.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에 맞죠? 합리모형 제도를 총체주의라 그래요. 오케이. 합리모형을 총체주의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이 총체주의를 합리모형인데 여러분들 어떤 의미냐면 반드시 여러분들 방법론상 총체주의와 합리모형의 총체주의 이 단어를 혼동을 해요. 특히 일부 수험생들이 혼동을 하는데 방법론상 총체주의는 방법론이요. 방법론. 개체를 더해놓으면 전체가 나오니까 전체를 연구하는 게 방법사 총체주의고 합리모형은 뭐예요? 합리모형은 왜 합리모형 예산주의는 뭐한다? 극히 일부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전체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점증모형이 기존의 것을 인정해주고 플러스 알파를 한다 그러면 합리모형 기존의 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기존의 거, 새로운 거 모든 걸 다 검토한다는 의미에서 총체주의라 그럽니다. 오케이. 우리가 기본서 예산제도사 막 들어가면 합리모형을 뭐라고? 총체주의라고 의미한다. 이렇게 가로로 쳐져 있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총체의 방식입니다. 참여죠. 분권이죠. 오케이. 비용과 노력이 많이. 왜? 기존 사업의 증가분, 신규 사업을 전부 다 뭐한다? 검토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 증가분, 신규 사업을 전부 다 검토하기 때문에 뭐예요? 일이 많죠. 분권이죠. 맞죠. 합리모형 예산조용에서 합리모형 예산제도는 PPBS하고 ZPB밖에 없는데 얘는 뭐한다? 행정부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직권이죠. 얘는 행정부 내에서 분권이 되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거죠. 답은 이용기준 예산제도입니다.
연기준 예산제도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한테 주의하셔야 될 게 뭐예요? 그러면 점중주 예산제도 LIBS하고 JPB는 LIBS, PBS는 이건 의회의 통제 중심이고 얘는 뭔다? 행정부가 신축성을 갖고 관리하는 거예요. A와 A는 의회가 통제하느냐, 의회로부터 신축성을 갖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얘가 점중주 예산제도죠. 그럼 PPBS하고 JPB는 행정부 내에서 뭐한다? 직권이냐 분권이냐의 문제예요. 행정부 내에서 직권이냐 분권이냐 통제냐 관리냐 어디 의회의 통제 재앙이냐. 그러니까 통제를 민주라 그러는 거죠. 신축성을 갖고 능률적으로 집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몇 번? 3번이 답이죠. 5번 갑시다.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 예산제도가 총액배분 자율예산 편성제도입니다. 전략기획과 분권학대 예산 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서 실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전략이죠. 전략적으로 총액만 주면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부처가 알아서 결정하기 때문에 분권 지향입니다. 총액만 통제하죠. 총액의 범위 내에서는 각 부처가 알아서 하는 거죠. 2번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 부분별 지출 한도를 제시한다. 답은 2번입니다. 각 중앙부처가 총액 지출 한도를 정하는 게 아니라 재정당국이 그러니까 재정당국이 우리나라 표현하면 중앙예산기관이죠. 재정당국이 총액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중앙관세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각 중앙부처가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 부분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가 아니라 재정당국이 뭐한다? 지출한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답은 2번이고 3번.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별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죠. 오케이?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과로 책임을 져야 되죠.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 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부처별로 재량을 줬습니다. 왜 사업별 예산 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느냐? 바로 기획재정부가 뭐한다? 예산 사정권, 예산 협의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6번 갑시다. 머스그래브죠? 머스그래브의 재정의 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머스그래브의 재정의 3대 기능이 뭐예요? 경제 안정화 기능, 그 다음 경제 자원 배분의 기능, 자원 배분 기능, 그 다음 소득 재분배 기능 이렇게 나눠지죠. 이게 이제 머스그래브의 재정의 3대 기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체증, 그러니까 이 중에서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기능이 뭐예요? 자원 배분 기능이죠. 세입면에서 차별과세를 하고 세출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된다. 이게 뭐다? 이게 소득 재분배 기능이죠. 고용, 물가 등 같은 거시경제 지표를 안정적으로 이게 경제 안정 기능이죠.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한다. 관료를 통제하는 것은 머스그래브의 3대 기능이 없잖아요. 답은 4번이죠. 경제 안정화,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죠. 오케이. 우리가 재무행정부 바로 첫 파트에서 이 중요한 거니까 옆으로 빼가지고 설명해 놓고 있죠. 기본서 옆에 포주단에도 명문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6번의 답은 4번이고 7번에 봅시다. 정부 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소속을 옳지 않은 거죠.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대통령입니다. 행안부 소속으로 되어 있죠. 특허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이 아니라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입니다. 특허청은 산업자원부 소속이죠. 8번 갑시다. 윌슨의 규제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뭐 봅시다.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이건 뭐예요? 전형적인 고객정치죠. 우리가 뭐예요? 심화반 수업 때 이
심화반 수업 때 이거 직접 풀죠.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가 뭐다고? 고객의 정치라고 직접 풀죠. 그리고 이거 뭐 틀릴 수는 없죠. 왜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이야? 농산물 배추 한 포기가 800원이라 그럴 때 최저가격은 여기 1000원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저가격은 균형가격 이에다 설정하기 때문에 더 비싸게 사야 되죠. 그러니까 배추를 전체 국민이 비싸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익을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소수의 농민이 가져가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는 고객의 정치가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심화반 때도 펴렸던 문제죠. 낙태, 대중의 정치죠. 위생규제, 안전규제, 기업가적 정치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죠. 신문, 방송, 출판물의 윤리규제, 즉 이런 것이 음란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는 뭐한다? 사회적 공익을 해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낙태, 종교활동, 언론, 독과적, 음란물 등에 대한 규제는 전부 다 뭐한다? 전부 다 대중의 정치에 해당하는 거죠. 신문, 방송, 출판물의 윤리규제 전부 다 대중의 정치죠.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좀 뭐 9번 가봅시다. 9번 갑시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석 및 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는 겁니다. 규제 영향 분석이죠.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를 신설 강화를 할 때 규제를 받는 집단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폐해 맞죠. 규제를 신설 강화하고자 할 때는 규제 영향 분석을 해야 됩니다. 뭐 기본서 그대로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자주 푸는 거고. 니은법 지방공개평가죠. 지방공개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령 실시하되 필요시 행안부 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 이거 틀린 거죠. 지방공개평가는 뭐예요? 행안부 장관이 원칙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다만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의적으로 뭐한다? 지자체장으로부터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원칙적으로 장이 실시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고 예외적으로 뭐한다? 장이 실시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지방공개평가는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디귿번. 정보업무평가죠. 정보업무평가 기본법상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필요시 정보업무평가위원 심의 의결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임의사항이죠. 오케이. 임의사항으로 옳은 주문이 되어 있죠. 얘는 뭐 틀린 거죠. 환경영향평가는 2001년도에 시행된 겁니다. 환경영 2001년부터 시행된 건데 이건 틀렸는데 2001년부터 시행돼 왔는데 이런 것을 답으로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두 개죠. 이거 맞는지 안 나요.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건 매번 기출문제니까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임의사항이죠. 그럼 기억 디귿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 디귿밖에 옳은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지방공기업에서 나와요. 지방행정 제일 뒤쪽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방행정 제일 뒤쪽에 나와서 내가 공부를 좀 놓쳤어. 이걸 몰랐어.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갖고 풀면 되거든요. 얘까지 외울 필요는 없죠. 얘는 뭐 이런 것은 다른 것을 제거하는 것을 풀어야 되죠. 답은 1번이 됩니다. 근데 제가 총평에도 써놨습니다. 여러분 총평이나 해설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총평에도 썼지만은 이렇게 어느 정도 커리를 정확하게 이수하신 분들은 제거하는 방식으로도 이게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커리를 이수하지 않고 그냥 단기적으로 어떻게 내가 점수를 잘 맞아 부르게 되겠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가 높게 느껴져요. 그래서 많이 틀립니다. 반드시 행정학은 좀 커리를 제대로 좀 이수하면서 좀 푸셔야 됩니다. 10번. 범안이죠? 범안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그럼 봅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범안에 하는 거죠. 그러면 오우씨 범안 이러죠. 물론 우리 이 문제 우리가 풀었어요. 심화 때도 이와 유사한 문제를 풀었죠. 설명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1번밖에 없죠. 범안은 거시와 미시로 나누거든요. 거시가 뭐예요? 집행구조를 하는 거죠. 집행구조를 만드는 거 이게 하향이고 실제 액션을 취하는 거 이게 미시예요. 이게 범안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상향이죠. 상향. 범안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정형적 집행이라고 표현해요. 상향을 적응적 집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봅시다. 미시적 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 조직 사이에 상호 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맞잖아요. 왜? 미시적 집행이 상향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액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호 적응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심화반 때 수업 때 풀었던 지문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답 1번입니다. 2번 봅시다. 거시적 집행 구조,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된 세 단계로 구별됩니다. 거시적 집행 구조는 거시적 집행, 행정, 채택, 미시적 집행, 기술적 타당성 이렇게 해설지 보시면 되고 이건데 설령 이런 거시적 집행 구조의 네 가지를 암기하는 수험생들이 그렇게 없어요. 일반적으로 수험서에서 범하는 것을 범하니 얘가 하향이고 정형이고 얘가 미시고 상향, 적응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죠. 기존에 7급 기출문제도 이 방식대로 그대로 출제됐었고 우리가 심화 때 뭐한다? 예상 문제로 다루는 거죠. 이제 9급에서 꼭 나오게 됐다. 이걸 모르시다도 요것만 알면 되거든요. 요것은 다시 한번 해설 보시면 거시적 집행구조는 뭐한다? 거시적 집행구조는 행정, 채택, 미시적 집행, 기술적 타당성입니다. 3번. 행정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 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재정사업으로 받아들여진다. 받아들여진다. 이것은 행정이 아니라 채택이 되는 거. 받아들여지는 것은 채택이 되는 겁니다. 채택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거. 이것은 뭔다? 미시적 집행이 되는 거. 실제 액션을 취하는 것이 미시적 집행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이 10번의 문제를 어렵다고 느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그를 따르면서 이게 우리가 심화 때 다뤘던 문제고 그리고 누누이 뭐한다. 이제 범안이 9급에서도 나올 때 됐다. 이렇게 다뤘던 거죠. 상호 적응이 이루어질 때 미시적 집행이 뭐예요? 집행 조직 사이의 상호 적응입니다. 실제 액션인 거. 그것이 뭐예요? 집행 구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보시면 되고 11번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게 뭐예요? 소방안전교부세,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하나가 있죠. 특별교부세죠. 특별교부세 네 가지죠. 조정교부금은 광역이 기초에게 주는 일반 재원이죠. 조정교부금은 광역이 기초에게 주는 일반 재원입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지. 광역이 기초에게 주는 거죠. 지방재정법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는 뭐예요? 소방안전교부세,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 이렇게 네 가지가 되죠. 11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12번 갑시다. 국가공무법상 공무원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징계 물어본 거죠. 징계 또는 그것을 물어봤는데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처분의 시 공무원의 관계가 소멸되는 거 맞죠? 당연퇴직은 징계는 아니죠. 공무원 인사규정에서 징계는 아닌데 당연퇴직이죠. 당연히 퇴직하는 겁니다. 당연퇴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망이죠. 사망. 직권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맞죠? 역시 직권면직도 징계는 아닙니다. 직예제는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 맞죠?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합니다. 왜? 직위만 해제가 되죠. 역시 직예제도 징계는 아니죠. 강임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의 종류를 하는 답은 4번입니다. 강등이 징계지 강임은 징계가 아닙니다. 오케이? 강등이 징계지 강임은 징계가 아닙니다. 오케이? 12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13번 봅시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 청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주민의 감사 청구는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이거나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맞죠? 다른 기관이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되는 감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300명, 그 밖에 시군, 자치구는 200명이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억수로 외우죠. 또는 문제풀이 시간에 외웁니다. 5강이라 그러죠. 5강. 오죽했으면 고수도배에서 5강이라는 것을 가지고 외우라 그랬겠어요. 다 외우셨죠. 뭐 5강. 광역은 500명. 인구 50만 이상은 300명. 시군구 기초는 200명.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14번. 표준 운영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SOP죠. 미리 정해진 규칙과 절차죠. 오케이. 미리 정해진 규칙과 절차 SOP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미리 정해진 대로 하는 거죠. 법대로 한다는 겁니다. 행정에서는 미리 정해진 대로. 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표준 운영 절차로 인해 업무 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아니죠. 미리 정해진 규칙이 있기 때문에 업무 처리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업무는 계속해서 뭐다? 객관성과 계속성과 일관성을 갖게 되는 거죠. 2번. SOP, 표준 운영 절차는 업무 처리 공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 맞죠? 왜? 자의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진 대로 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진 대로 하기 때문에 뭐 한다? 공평성을 확보하는 거죠. 표준 운영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는 정책 집행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용이하다. 아니죠. 미리 정해진 대로 하니까 특수성이 반영이 안 되죠.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재량을 가지고 적응해야 됩니다. 오케이. 재량을 가지고 적응해야 되는 겁니다. 4번. 정책 결정 모형 중 앨리스 모형의 모델 2는 SOP에 의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죄송합니다. 모델 1이죠. 모델 1. 그럼 봅시다. 앨리스 모형의 모델 1. 앨리스 모형 1은 뭐한다? 합리 모형이고 2가 조직 모형이고 3이 관료 정치 모형이란 말이에요. 관료를 생략하기도 하죠. 이렇게 됐을 때 합리 모형은요. 합리 모형은 어떻게 정책 결정을 한다? 정책 결정을 최고 지도자가 조직의 두뇌와 같이 최고 지도자가 두뇌와 같이 명령하고 지시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SOP로 하는 거죠. 여기는 뭐한다? 흥정. 개별 행위자들이 흥정과 타협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모델 1이 아니라 모델 2가 SOP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14번에 옳은 것은 2번밖에 없습니다. 봅시다. 덧내비의 관청 형성 모형입니다. 덧내비의 관청 형성 모형은 니스카넨을 비판하고 나온 거죠. 그럼 니스카넨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고위 관료들은 예산을 극대화한다 그러지만 덧내비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고위 관료들은 예산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뭐 업무죠. 업무. 어떤 업무? 참모의 업무를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들이 선호하지 않는 업무는 다양한 관청을 만들어서 뭐한다? 넘긴다는 거죠. 그래서 관청 형성 모형이라고 합니다. 봅시다. 1번. 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긴다. 답은 1번이죠. 이게 바로 관청 형성의 뜻이잖아요. 자신들이 선호하는 업무만 자신들이 수행하고 자신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은 다양한 관청을 통해서 넘긴다는 겁니다. 2번.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예산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합리적인 고위 관료들은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추구하는 거예요. 업무. 합리적인 관료들이 예산을 극대화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보는 학자는 니스카넨이죠. 2번, 3번.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 형성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중하위직 관료는 되도록이면 뭐한다? 사업예산이에요. 사업예산. 이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사업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덧입이 자체는 고위직이에요. 고위직. 고위 관료들은 고위 관료는 있죠. 그러면 중하위직 관료는 관청 예산의 증대가 아니라 사업 예산이거든요. 자신들이 수행하는 사업이 많을수록. 근데 고위 관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청 예산은 뭘까? 이전 예산. 이전되는 예산.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전되는 예산을 관청 예산이라고 합니다. 이전되는 예산을. 4번. 관료들이 정책 결정할 때 사적보다 공적 아니죠? 이기적 합리적인 관료입니다. 공공선택론은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건 1번밖에 없습니다. 다시 예산 극대화가 아닙니다. 업무를 추구하는 겁니다. 관청 예산의 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주로 사업 예산인데 예산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중화의적 관료들은 관청 예산이 아니라 사업 예산으로 보는 겁니다. 네. 고위 관료들은 뭐예요? 사업 예산이나 통제받는 예산을 전혀 추구할 뭐가 없고 유인이 없고 고위 관료는 사업 예산이나 통제 예산을 추구하는 유인이 없고 하위직 관료들이 사업 예산을 추구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답은 1번밖에 없습니다. 16번 봅시다.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리플레와 프랭클린은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별하고 있다. 맞죠? 경제 규제는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거. 경제적 규제는 뭐예요? 가격 규제도 있고 진입 규제도 있는 거죠. 파지티브적 규제죠.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의 자율성이 더 보장된다. 틀렸죠? 파지티브적 규제가 항상 나오는 문제 아니에요. 원칙 금지, A의 허용. 그럼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 A의 금지. 그래서 파지티브적 규제는 원칙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낮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거. 오케이? 정부가 개입되지 않는 것을 자율규제라 그럽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17번 갑시다.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은 겁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공직의 분류에 있어서 경력직의 일반직과 특정직이 있는 거죠. 그러면 특수경력직에 정무직과 별정직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경력직에 일반직과 특정직이 있는 거고 특수경력직에 정무직과 별정직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봅시다. 이 중에서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 했죠. 지방의회 전문위원 1번이죠.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일반직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7번의 답은 1번이죠. 이 사람 일반직이에요. 여러분 봐봐. 이게 중앙정부와 거의 같거든요. 그거 유치해서 풀라는 거죠. 국회 수석 전문위원이 뭐예요? 별정직이에요. 국회 수석 전문위원이 별정직. 그럼 전문위원은 일반직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일반직이에요. 일반직. 오케이. 그러면 교육감 소속의 교육 전문 직원은 뭐예요? 사람은 특정직이죠. 우리가 교사가 특정직인 것처럼 교육감 소속의 교육 전문 직원은 특정직이 되는 거예요. 경찰 특정직이잖아요. 소방공무원 특정직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1번. 답은 1번입니다. 18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청탁방지법, 다른 말로 하면 김영란법이죠. 개정 내용이죠. 우리가 이거 모의고사 문제로도 여러 번 풀었었고 수업 시간에도 개정된 거 많이 다뤘죠. 유가증권이 5만 원에서 5만 원 아니죠. 죄송합니다. 유가증권은 뭔다? 유가증권은 현금에 하는 거죠. 현금은 계속해서 5만 원, 5만 원입니다. 현금은. 그래서 이건 뭐한다? 합산에 제한다 이러겠죠. 합산을 제한다는 것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합시다. 우리가 누누이 설명했던 건데 5만 원, 5만 원이죠. 축의금, 제의금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축의금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맞아요. 합산을 제한했기 때문에 이건 맞거든요. 왜? 우리가 축의금이라는 거 할 때 조하나 하한은 뭐한다? 10만 원까지도 가능하잖아요. 조하나 하한. 근데 합산해서 10만 원이 넘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합산을 제외하는 경우는 뭐한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금으로 말하는 거죠, 지금.
축의금, 조의금도 하한이나 조한은 10만 원까지 가능하죠. 근데 그걸 없어. 현금은 5만 원까지니까 합산을 제외했다는 것은 뭐예요? 5만 원까지라는 거죠. 합해서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금 5만 원과 하한 5만 원, 화한 5만 원이 가능하죠. 현금 5만 원과 하한 5만 원이. 근데 합산을 제외를 했단 말은 현금으로만 보는 거죠. 음식물은 3만 원, 3만 원이죠. 계속해서 3번 원이고 음식물, 다과는 3만 원, 3만 원, 3번입니다. 농산물, 농산 가공식품 뭐예요? 5만 원에서 10만 원. 선물은 원칙이 5만 원인데 뭐한다? 농수산물과 이 농산물이 뭐한다? 가공품이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해주려면 뭐한다? 50% 이상이 포함된 가공품 이래줬으면 더 좋았던 문제인데 뭐 거기까지는 아니고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당연히 답은 3번으로 가야죠. 3번으로 가야 돼. 19번입니다. 영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는 겁니다. 1. 기억번. 역량은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제 행동 특성과 태도를 의미한다. 기억번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역량이라는 건 평균적인 성과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조직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내는 우수성과자의 행동 특성과 태도입니다. 오케이. 우수성과자죠. 가장 우수한 성과자의 행동 특성을 역량이라는 거지 평균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니은번.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평가 대상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행동을 관찰하고 합의하여 평가 결과를 도출하죠. 맞죠? 이때 다수의 뭐한다 평가자는 외부의 전문가 플러스 고공단 소속의 공무원이 되는 거죠. 왜? 역량평가는 고공단 소속의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평가자는 고공단 소속의 공무원과 플러스 외부의 민간 전문가죠. 맞죠? 디귿번 봅시다.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대상, 문제인식, 전략사고, 성과지표, 변화관리, 고객만 조사, 조정, 통합의 6가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맞습니다. 근데 이거 좀 놔둬 봅시다. 얘는 캐치를 이렇게 해봅시다. 리을번.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친 후 반드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됩니다. 이거 틀렸죠. 왜 틀린 거예요? 눈이 다르죠. 이거 모를 수가 없죠.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이수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돼요. 봅시다.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친 후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먼저 한 다음에 역량평가를 나중에 하죠. 우리가 그림으로도 수업 시간에 그리잖아요. 뭐 한다? 그럼 후보자 이수 교육 과정이 뭐예요? 액션 러닝. 액션 러닝을 받은 다음에 이제 역량평가를 받는 거죠. 답이 잘못되는 거죠. 뭐 이건 우리가 그림도 그리죠. 고공단인데 첫 번째 뭐 한다? 역량평가를 받은 다음에 죄송합니다. 후보자 이수 과정 액션 러닝을 받은 다음에 역량평가를 통과하면 일이 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 자체만 가지고 보면 얘하고 얘가 틀렸기 때문에 뭐 한다? 답은 니은인데 니은은 맞았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 답이에요. 근데 요게 틀렸기 때문에 니은이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니은은 옳은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니은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디귿이죠. 디귿은 몰라요. 니은인데 그러면 기억이냐 리을이냐는 거죠. 아니 기억이냐 봅시다. 디귿이 맞았느냐 기억이 맞았느냐. 기억이 틀리니까 이제 이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잠시만요. 요게 뭐냐면 여러분 이 디귿 같은 지문이 나오면 순간적으로 당황을 해요. 이거 우리 교재에 있어요. 박스 안에 들어있죠. 교재에 있는데 교재에 있어서 풀으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기존에 요거 리을은 무조건 틀렸으니까 리을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리을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뭐 한다? 디귿은 니은은 맞았단 말이에요. 니은은. 그래서 1번과 2번 중에서 기억이냐 디귿이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평균적인 성과가 아니라 최고 성과를 내놓은 사람이죠. 그래서 3번 이렇게 제거하는 문제로 풀어야 돼요. 최근 행정학 문제는 모든 것을 알고 압도하는 문제보다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제거하는 시험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9번의 답은 3번입니다. 20번 갑시다. 유형근무제죠. 유형근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작년에 한번 7급에서 유형급 문제가 하반기 때 한번 나왔어요. 유형급 문제가 하반기 때 한번 나왔죠. 1번. 유형급 문제들은 시간 선택 전환급 문제, 탄력급 문제, 원격급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원격급 문제는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 근무형으로 구별됩니다. 심각한 보안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는 온라인 원격근무는 할 수 없다. 뭐 당연하지. 상식적으로 보셔야죠.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일에도 시간의 근무수당 실적분과 정액분을 모두 지급해야 된다. 그럼 봅시다. 재택근무자에게 뭐한다? 시간의 근무수당은 지급을 할 수 있지만 실적분은 지급할 수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봐봐. 재택근무일에도 집에서 근무할 때 시간의 근무수당 줘야 되죠. 하지만 뭐한다? 실적분 아니죠. 한번 다시 보면 해설 보시면 인사이익체 이규죠. 시간의 근무수당 정액분은 지급하나 실적분은 지급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재택근무하면서 정액분만 줘야죠. 실적분은 뭐예요? 체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좀 그래요. 근데 A와 A를 안 하기 때문에 A와 A는 맞죠. A도 맞기 때문에 A로 그저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으셔야 됩니다. 다시 봅시다. 실적분과 정액분 중에서 시간의 근무수당 무엇은 정액분은 지급이 가능한 실적분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나마 이런 정도를 풀고 이걸 제거하는 방법을 풀었으면 되는 건데 이게 좀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한번 보시면 중정도의 이런 난이도 중정도인데 뭐한다? 제거하는 방식으로 푸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평에 써놨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뭐예요? 우리가 기본 심화 이렇게 연계하는 과정에서 좀 다루었던 문제들이에요.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물론 지문 모두를 다루지는 않죠. 지문 모두를 다루지 않는데 답으로 나오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렇게 저한테 또 말씀하시는 거 또 맞죠? 한 번 듣고 어떻게 하느냐? 아니,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다뤘다는 겁니다. 한 번 말한 것은 다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정한 행정학이 지금 최근의 경향이 일반적인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만 쉽게 특정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최근의 경향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기본 이론 수업, 심화 이론 수업, 기출 문제 분석 또는 테마별 또는 동형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해오신다 그러면 실력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늘어나게 될 겁니다. 수고하셨고, 그래서 뭐한다? 이제 남은 게 서울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잘 보셨으면 더 힘을 내셔가지고 서울시까지 마무리 잘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시험에서 약간 뭐한다? 실수를 했던 분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합격이란 영광이 주어질 겁니다. 나머지 서울시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올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한다? 하고 싶고자 하는 공무원이 신분을 꼭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